오늘 이 심층 탐구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청취자님이 매일 걷고 운전하고 또 숨쉬며 살고 있는 그 도시의 모양이 사실은 청취자님의 행동을 아주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행동을 조종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스스로의 의지로 길을 선택하고 오늘은 차를 탈지 걸을지 내가 결정한다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 그려놓은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그냥 그들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거 참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 현상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도시는 결코 단순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의 무의미한 배열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도시는 항상 그 시대를 지배하는 권력이나 사회적 목적에 맞춰서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해 왔거든요. 유도해 왔다. 네.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 제국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로마요? 네. 그 로마의 곧게 뻗은 주요 거리나 거대한 광장들 있잖아요. 그게 철저하게 군대 이동의 효율성, 그리고 식민지 통제를 위한 군사적 공식에 따라 배치된 겁니다. 아, 예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군인들이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반면에 상업이나 수공업이 폭발적으로 발달했던 중세시대의 도시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면서 걷기 편하도록 보행거리가 아주 짧아요. 골목골목 좁은 길들이 얽혀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광장과 시장이 막 미로처럼 조밀하게 모여있는 구조를 띠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형태가 곧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을 규정했던 겁니다. 공간이 삶을 규정한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앞에는 바로 그 공간과 인간 행동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방대한 연구 자료들, 그리고 도시설계 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네, 특정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흥미로운 컨설팅 문서들도 함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도시가 어떻게 특정 라이프스타일로 우리를 이끄는 거대한 초대장 역할을 하는지 해독해내는 겁니다. 초대장이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겪는 그 끔찍한 교통체증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역설적에게도 도로를 부수는 것일 수 있다는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 중에서 파리의 사례를 담은 부분을 읽으면서 와, 공간이 문화를 창조한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느꼈거든요. 아, 파리의 오스만 남장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파리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샹젤리제 거리 같은 그 넉마적인 넓은 대로와 노천 카페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걷고 싶어 하는 거리죠.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거리가 사실은 1852년에 오스만 남장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철저히 군사적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대목이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역사인데요. 당시 파리의 좁은 골목길은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를 벌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아,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하기가 너무 까다로웠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스만 남작은 군대가 시위를 쉽게 진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포를 쏘기 편하도록 길을 그냥 넓고 곧게 뻥 뚫어버린 겁니다. 대포를 쏘기 편하게요. 와... 네, 그런데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나요. 군사적 목적으로 닦아놓은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시민들을 거리로 끌어들였습니다. 길이 넓어지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거군요. 맞아요. 사람들은 넓어진 도보를 산책하고 길가에 막 카페 의자를 내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아는 파리 특유의 대로 문화가 바로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통제를 위해서 만든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인간의 일상과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아이러니네요. 의도는 억압이었지만 결과는 낭만적인 일상의 탄생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거대한 설계도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다는 게 오늘 다루는 자료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치명적인 오류요? 아, 도시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로 바뀌기 시작한 그 지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체증이 생기면 아주 단순하고 1차원적인 논리로 접근했어요. 차가 막히니까 도로를 더 넓히자. 주차장을 더 짓자.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교통공학의 가장 유명한 딜레마인 유도된 수요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도된 수요? 인듀스드 디맨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로를 넓히면 처음 몇 달은 분명히 길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바로 알아차리죠. 아, 길이 넓어졌네? 이제 차를 끌고 나가도 되겠다. 아, 그 심리.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중교통을 타던 사람들도 차를 사고 원래 안 가던 길도 굳이 운전해서 가게 됩니다. 결국 넓어진 도로는 순식간에 다시 차들로 가득 차버리죠. 그러니까 도로 건설은 혼잡을 줄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운전하십시오라고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초대장이었던 셈입니다. 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그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막 다이어트 중인 사람 식탁 위에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상자를 뚜껑까지 열어서 올려두는 느낌을 할까요? 아, 초콜릿 상자.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머리로는 아, 먹지 말아야지. 출근할 때 대중교통 타야지 하면서도 눈앞에 8차선으로 쫙 넓고 매끈한 아스팔트가 깔려 있으면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대를 찾게 되는 거죠.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잖아요. 맞습니다. 길이 저렇게 뚫려 있는데 아무리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친환경 캠페인 합시다 해봐야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눈앞에 초콜릿이 있는데 손이 안 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초콜릿 상자가 눈앞에 있으면 손이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차선이 늘어나면 차량 통행량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법칙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시계획가들은 아주 두려운 역발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발상이라면 길을 뚫는 게 초콜릿 상자를 여는 거라면 반대로 도로를 완전히 부수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질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멀쩡한 8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면 와, 도시 전체가 멈춰버리는 엄청난 교통지옥이 열릴 것 같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걱정하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엠바카데로 고가도로 사례가 그 두려움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줍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사건이죠. 1989년 지진 때 무너졌던 그 도로요. 네, 1989년 대지진으로 해안가를 흉물스럽게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고가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다시 복구하는 대신에 아예 잔해를 다 치워버렸죠. 네, 치워버리고 그 자리를 보행자를 위한 넓은 산책로와 해안 대로로 탈바꿈시키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만 대의 차가 다니던 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이더라고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대한민국 서울의 사례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잖아요. 서울 도심 한복판을 막 흉터처럼 가로지르던 대규모 고가도로를 완전히 철거하고 원래 있던 물길인 청계천을 복원했을 때도 도시는 마비되지 않았어요.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도로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새로운 균형을 찾아냈거든요. 아, 어떻게 적응한 거죠? 대중교통으로 경로를 바꾸거나 이동 시간을 아예 조정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외출 자체를 줄였습니다. 초콜릿 상자를 눈앞에서 치워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한 대체제를 찾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도시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콘크리트 아래 갇혀있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돌려준 셈이 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차를 몰아낸 그 자리에 단순히 보행로만 만든 게 아니라 자전거라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식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코펜하겐의 통계 데이터를 보고 저 사실 자료를 2번이나 다시 읽어봤거든요. 너무 놀라서요. 숫자가 압도적이긴 하죠. 1970년대부터 꾸준히 자전거 인프라를 늘려온 이 도시는 2005년에 이미 도심 진입 자전거 숫자가 자동차를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2008년 기준으로 출퇴근과 등하교를 자전거로 하는 비율이 무려 37%에 달합니다. 37%요? 이쯤 되면 이건 뭐 특정 마니아층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 도시 전체로 움직이는 메인 시스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결코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환경 보호 의식이나 자연 발생적인 문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다. 네,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치밀하게 1cm의 오차도 없이 계획된 인프라의 힘이죠. 인프라의 힘. 코펜하겐 당국은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타라고 도덕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이 도시에서 가장 빠르고 편안하며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되도록 공간을 재설계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재설계의 디테일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듯이 막 도로 귀퉁이에 페인트로 대충 선 하나 그어놓고 자전거 도로라고 생색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군요. 차원이 다르죠. 인도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차도의 놓기를 연속으로 아예 다르게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완벽한 분리를 이뤄냈잖아요. 네, 단차를 두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교차로는 파란색으로 선명하게 칠해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이곳은 자전거의 영역임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각인시켰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 눈을 가장 사로잡은 건 신호등 시스템이었습니다. 아, 바로 그 6초의 마법 말이죠? 네네, 그 6초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코펜하겐의 자전거 전용 신호등은 자동차 신호등보다 정확히 6초 먼저 파란불로 바뀝니다. 겨우 6초 먼저 바뀌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이 짧은 시간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 매연을 뿜는 자동차 무리보다 항상 먼저 출발하게 되거든요. 아, 앞서 나가니까 시야에 뜨겠네요. 네. 특히 우회전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시야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와, 이 6초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하네요. 당신은 이 도로에서 가장 존중받는 VIP이며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건장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막 정장을 쫙 빼입은 직장인들, 앞에 아이를 태운 화물 자전거를 모는 부모님, 심지어 임신부까지 누구나 아무런 공포 없이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어떤 의심이죠? 원래 좀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는 유럽의 평온한 소도시 말고 하루 종일 옐로캡 택시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꽉 막힌 차선 위로 매연이 피어오르는 뉴욕 맨해튼 같은 진짜 정글에서도 아, 그런 복잡한 메가시티에서도 이런 자전거 인프라가 통할 수 있을까? 네, 과연 통할까요? 통했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뉴욕 맨해튼 9번가가 그 어려운 실험을 해냈습니다. 네, 기존에는 뉴욕 자전거 도로가 쌩쌩 달리는 차도 바로 옆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차문이 갑자기 열리는 도어링 사고나 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였는데 여기서 순서를 아주 영리하게 바꿨더라고요. 이른바 코펜하겐 스타일의 도입입니다. 인도, 그다음 자전거 도로, 그다음 주차된 차량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 차로를 배치한 거죠. 한 쇳덩어리 자동차들을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로 활용한 겁니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죠. 물리적인 강철 장벽이 생기니까 자전거 주행 환경은 비약적으로 안전해졌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안전한 환경이 단한 블럭에 조성되자마자 뉴욕 9번가의 자전거 교통량은 단 2년 만에 정확히 2배로 폭증했습니다. 2년 만에 2배요? 와. 조건만 완벽하게 맞춰준다면 인간은 지구상 어느 도시에서든 적응하고 행동 패턴을 바꾼다는 것을 뉴욕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도시가 증명해낸 셈입니다. 길을 제대로 안전하게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숨겨놨던 자전거를 모조리 끌고 거리로 나온 거네요.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바퀴 달린 자전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이동수단인 두 발, 바로 보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걷기 좋은 도시의 중요성이죠. 네, 다시 코펜하겐의 사례를 보면 메인 거리인 스트로에가 1962년에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 전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후 2005년까지 도심의 보행 공간이 15,000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무려 7배나 늘어났어요. 7배 확장, 대단하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그냥 가만히 머물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는 이른바 체리 활동이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내고 그곳에 머물게 하는 힘이 어떤 거창한 마천루나 수천억 원짜리 랜드마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대단한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네, 영국 브라이튼의 뉴로드 프로젝트를 보면요. 자동차 중심이었던 도로의 포장 재질을 약간 바꾸고 턱을 없애서 보행자와 차량이 눈치껏 공간을 공유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아주 살짝 적용했을 뿐입니다. 살짝 바꿨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네, 사람들이 그 거리에 머무린 시간이 무려 600%나 치솟았죠. 600%요? 세상에. 노르웨이 오슬로의 아케르 부류게 항구 사례는 한술 더 뜹니다. 거기에 대단한 건축물을 세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좋은 디자인의 벤치를 적재적소에 더 많이 배치했을 뿐인데 벤치만 남는데도요? 네, 그것만으로도 앉아서 쉬는 사람이 122%나 증가했습니다. 와, 벤치 하나, 바닥 포장재 하나가 사람들에게 여기는 당신의 공간이니 잠시 앉아서 쉬어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거는 아주 세심한 초대장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를 자동차의 속도가 아닌 사람의 걷는 속도와 시선에 맞춘 이른바 인간적 척도, 휴먼 디멘전의 마법이네요. 휴먼 디멘전, 오늘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길 걷기 좋아지고 벤치 예뻐지면 당연히 낭만적이고 살기 좋지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이 컨설팅 자료들의 핵심이잖아요. 네, 낭만주의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이것은 아주 냉혹하고 철저한 경제학, 바로 도시의 생존 및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철저한 자본주의적 성과로 이어지죠. 호주 멜버른의 극적인 변화가 이를 방증합니다. 1980년대 멜버른 도심은 낮에는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로 붐비지만 퇴근 시간이 지나고 주말이 되면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텅 빈 도넛 도시였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네요. 네, 경제적 활력이 완전히 꺼져버린 버려진 공간이었죠. 그런데 1990년대부터 멜보른 당국은 도심의 비좁고 냄새나는 뒷골목들을 정비해서 카페와 부티크가 들어서게 하고 페더레이션 스퀘어 같은 거대한 보행자 전용 광장을 조성하면서 도심 전체에 가로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그 삭막한 도심 안으로 강력하게 초대한 거네요. 결과는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네, 자료에 보니까 그 결과 1994년부터 2004년 사이 단 10년 만에 도심 거주 인구가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무려 10배나 수직 상승하는 기적을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걷고 커피를 마시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니까 당연히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폭발한 거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거군요. 덴마크 오르후스라는 도시도 비슷한 사례잖아요. 1930년대 자동차 매연을 뿜어대던 도로를 걷어내고 원래 흐르던 강을 복원해서 수변 보행로를 만들었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비슷한 케이스네요. 네, 현재 그곳은 도시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상업 중심지가 되었고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시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발로 걷고 모이는 곳에 돈과 자본이 모이는 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이런 글로벌 도시들의 극적인 변화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 특히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위기가 떠오르는데요. 아, 맞아요. 지방 소멸 이야기. 사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방대한 컨설팅 문서들의 핵심 타겟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제주도, 그중에서도 원도심과 애월 같은 지역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거든요.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그 컨설팅의 방향성이 너무나 뚜렷해집니다. 현재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심각한 수준이죠. 네. 과거 고송장 시대처럼 막 산과 밭을 밀어버리고 도로를 넓게 뚫어서 자동차 위주로 띄엄띄엄 아파트를 짓는 확산형 개발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그렇게 파편화된 넓은 도시 인프라를 유지할 세금도 관리할 동력도 다 사라지니까요. 대신에 오르후스나 멜버른의 사례처럼 사람들이 좁은 구역 안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밀집된 벤치와 카페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른바 인간 중심의 압축 도시, 컴팩트 시티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부동산 가치의 폭락을 방어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분산된 인프라를 한 곳으로 조밀하게 모으고 그 공간의 질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만이 인구 소멸 시대의 유일한 경제 방어선인 셈이죠. 완전히 동의합니다. 다만 자동차 중심의 기존 도시를 이렇게 보행 친화적인 압축 도시로 개조하려면 막대한 재원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어떤 촉매제가 필요하죠. 아, 그 비용과 동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네, 그 성공적인 모델로 문서들은 런던이 2002년에 도입한 혼잡 통행료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차를 몰고 들어오는 행위 자체에 강력한 경제적 페널티를 부여한 겁니다. 도입 직후에 도심 교통량이 즉각적으로 18%나 감소하는 효과를 봤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돈만 걷어서 국고를 채웠다면 아마 엄청난 정치적 반발에 부딪혔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반발이 심했을 겁니다.
이 제도가 진짜 훌륭했던 점은 그 통행료 수익금을 런던에 노후화된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100% 재투자했다는 점입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쓴 거네요. 네, 차를 집에 두고 나오면 훨씬 더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 인프라를 정부가 마련해 준 것이죠. 규제와 투자가 맞물리면서 도시의 혈류를 단숨에 바꿔버린 놀라운 경제적 설계였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토록 되찾고 싶어하는 이 인간적 척도의 완벽한 롤모델은 과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시티에 있을까요? 미래 도시의 모습일까요? 자료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해답은 뜻밖에도 수천 년 전 중세 시대에 멈춰 있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예요. 물의 도시 베네치아요? 네, 베네치아는 바다 위의 갯벌이라는 척박한 지형 덕분에 길이 너무 좁고 살 수 없이 많은 운하와 계단식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자동차라는 현대적 물건이 물리적으로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요새인 셈이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지독한 불편함이 오히려 축복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도시 공간을 낭비하는 널찍한 아스팔트 주차장이나 차선이 아예 필요 없고 좁은 골목골목마다 상점, 카페, 작은 광장들이 오밀조밀하게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이동은 오직 인간의 두 발로 걷거나 배를 타는 속도에 맞춰져 있고요. 철저하게 인간의 보폭과 시선에 최적화된 이 도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누구나 한 번쯤 걷고 길을 잃어보고 싶어하는 궁극의 보행자 천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역설적이게도 자동차의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가장 오래된 도시가 미래의 도시계획가들이 가장 도달하고 싶어하는 궁극의 지향점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의 군사도로에서 시작해서 파리의 낭만적인 대로, 샌프란시스코와 서울의 고가도로 철거 현장, 그리고 자전거가 지배하는 코펜하겐과 뉴욕의 교차로, 멜버른과 제주도를 거쳐서 자동차가 없는 완벽한 도시 베네치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죠. 결국 도시를 설계한다는 것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시멘트를 들이붓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당신은 앞으로 어떤 족도로 어떤 풍경을 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대한 철학적 질문이자 초대장이라는 것을 오늘 자료들이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네요. 네, 아주 멋진 마무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청취자님이 이어폰을 빼고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다룬 자료들의 한계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청취자님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일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 턱 밑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운전대도 운전자도 없는 자동차들이 곧 우리의 일상을 뒤덮게 되겠죠? 이 거대한 기술적 전환점에서 우리는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인가요? 과연 우리의 도시는 스스로 운전하는 똑똑한 자동차들이 1초의 오차도 없이 효율성만을 극대화하며 쌩쌩 달리도록 내어주는 거대한 인공지능 로봇 전용 그리드로 전락하고 말까요? 아, 끔찍한데요. 아니면 이 상황을 완전히 우리 인간의 유리한 쪽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이용이요? 네. 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목적지에 사람만 쏙 내려주고 텅 빈 도시 외곽의 거대한 주차장으로 알아서 사라지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을 지렛대 삼는 겁니다. 수십 년간 도심 한복판을 시커멓게 차지하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아스팔트 차선들을 모조리 걷어내버리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8차선 도로가 있던 우리 집 문 앞이 제2의 베네치아가 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이웃과 커피를 마시는 코펜하겐 같은 거대한 보행자들의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엄청난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만약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외출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되신다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잠시 눈을 떼고 발밑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차들이 으르렁거리며 밟고 지나가는 그 검은 아스팔트가 어쩌면 자동차의 바퀴가 아니라
청취자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 발로 걷고 머물 수 있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마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청취자님이 매일 무심코 걷던 그 평범한 길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말을 걸어올 겁니다. 당신의 일상을 뒤흔들 또 다른 매력적인 초대장과 흥미로운 지식들을 가득 안고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